전 세계 연구자들이 고개를 갸웃했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가을의 붉은 단풍 위로 겨울의 첫눈이 동시에 내려앉은 순간이었지요. 누구도 가능하리라 믿지 않았던 이 기적 같은 교차가 한국의 한 산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예보조차 설명하지 못한 변화, 그러나 현장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한 학자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지구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설악산이 세계적인 기후학자의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한국의 자연과 사람들에게서 평생의 배움을 얻게 되었는지를 담았습니다. 30년간 알프스를 연구한 독일 기후학자가 작은 산이라고 무시했던 우리 설악산. 그러나 그곳에서 그가 목격한 기적 같은 순간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풍과 첫눈이 동시에 만나는 경이로운 장면, 그리고 그 순간을 미리 알고 계셨던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감동지구 가족이 되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 분들께도 카카오톡으로 이 감동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산이 세계를 놀라게 한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한스 밀러. 독일 미넨 기후연구소에서 30년간 알프스의 기후 데이터를 분석해온 기후학자다. 몽블랑의 빙하 후퇴율, 마터호른의 강설량 변화, 융프라우의 기온 상승 패턴까지 유럽의 거대한 산맥들은 내 연구실의 단골 손님이었다. 높이 4,000m가 넘는 산들, 만년설로 뒤덮인 정상들,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산맥들. 그것이 내가 아는 진짜 산의 기준이었다. 서구학계에서 아시아의 산, 특히 한국의 산은 연구 대상으로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학회에서 누군가 설악산이라는 이름을 꺼내면 동료들은 고개를 가웃거리며 물었다. 그게 어디 있는 산이지? 높이가 얼마나 되는데? 1708m라는 숫자를 들으면 그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우리 기준으로는 언덕 수준인걸. 나 역시 그런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산의 가치는 높이와 규모에서 나온다고 믿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가을날, 최근 5년간 축적된 동아시아 기후 데이터를 정리하던 중이었다. 수천 개의 그래프를 넘기는 지루한 작업 중 한 곡선이 내 시선을 붙잡았다. 한반도 동부 지역의 단풍 강도 변화 그래프였는데 10월 중순에 급격히 상승하더니 바로 그 시점에 초설 기록과 교차하는 것이었다. 이건 오류야. 나는 처음엔 데이터 입력 실수라고 생각했다.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와 첫눈이 내리는 시기가 겹친다는 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배웠으니까. 기온이 내려가면 단풍이 지고 그 이후에 눈이 온다. 이건 기후학의 기본 상식이었다. 하지만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오류가 아니었다. 지난 5년간 같은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관측된 현상이었다. 위치는 설악산. 고도 1200m 부근. 그 작은 산이 내 머릿속 모든 공식을 비웃고 있었다. 나는 동료 영국인 콜린 맥그리거에게 데이터를 보여줬다. 그는 옥스퍼드에서 산림생태학을 전공한 노련한 연구자였다. 그는 그래프를 보더니 비웃듯 말했다. 한스, 자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나? 이건 그냥 측정 장비 문제일 거야. 아시아 국가들의 기상 관측 시스템은 우리만큼 정밀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잖아. 그의 말에는 서구학계의 오래된 편견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내 안의 과학자 본능이 말했다. 직접 가서 확인하라. 유럽연합 기후변화 연구 프로젝트에 동아시아 출장 예산이 남아 있었다. 나는 한국행을 결정했다. 콜린은 코웃음 쳤다. 한스, 정말 그 작은 산 때문에 일주일을 낭비할 건가? 차라리 네팔 히말라야나 가지 그래.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택시기사에게 설악산이라고 말하자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 우리나라 최고의 산 가시는군요. 지금이 딱 좋은 시기예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최고라니 겨우 1700m짜리가. 하지만 그의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속초의 작은 호텔에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다.
멀리 설악산의 능선이 보였다. 알프스의 웅장함에 비하면 정말 작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산은 작다는 느낌보다는 응축되어 있다는 인상을 줬다. 마치 모든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놓은 것 같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정말 가치가 있을까, 이 출장이? 혹시 내가 데이터를 과대 해석한 건 아닐까? 콜린의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일 아침 나는 이 작은 산을 직접 오를 것이다. 그리고 내 눈으로 확인할 것이다. 서구학계가 무시해온 이 산이 정말 단순하기만 한지를. 창밖으로 달빛에 비친 설악산의 윤곽이 보였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30년 연구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떨림이었다. 다음 날 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다. 유럽에서 가져온 정밀 기상 측정 장비들을 챙기고 국립공원 매표소로 향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인데도 이미 등산객들이 줄을 서 있었다.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어르신들이었다. 관리소에서 입장권을 끊을 때였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관리인이 내 장비 가방을 보더니 유창한 영어로 물었다. 연구자시군요? 나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독일에서 온 기후학자입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바람이 서쪽에서 돕니다. 좋은 날 오셨어요. 나는 무심코 스마트폰의 기상청 앱을 확인했다. 예보는 북동풍, 풍속 3미즈. 그의 말과 정반대였다. 나는 정중하게 말했다. 예보에는 북동풍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예보는 평지 기준이죠. 산은 다릅니다. 30년간 여기서 일했는데 오늘 같은 날은 늘 서풍이 먼저 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다. 과학 장비가 아닌 몸으로 익힌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 나는 메모장에 적었다. 현지 관찰자 예측 서풍. 기상청 예보 북동풍. 검증 필요. 등산로에 들어서자 공기의 질감이 달랐다. 유럽의 산에서 느끼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아니라 촉촉하면서도 맑은, 마치 물로 씻은 듯한 공기였다. 나는 습도계를 꺼냈다. 72%. 알프스 같은 고도에서는 보기 힘든 수치였다. 앞서 걷던 70대 노부부가 눈에 들어왔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보폭에 자신의 걸음을 맞추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놀라운 조화가 있었다. 서두르지도 멈추지도 않는 일정한 리듬. 마치 이 산을 수십 년간 오르며 터득한 최적의 속도 같았다. 할아버지, 오늘 눈 올 것 같지 않아요? 뒤에서 올라오던 젊은 여성이 그들에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나무 꼭대기를 보더니 말했다. 아마 점심때쯤 오겠네. 저기 참나무 위까지 보이나? 저렇게 한쪽으로만 살짝 떨리면 서쪽 바람이 올라오는 거야. 그럼 눈이 와. 나는 멈춰서서 그가 가리킨 나무를 관찰했다. 정말로 꼭대기가지만 미세하게 한쪽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아래쪽은 고요한데 위만 움직이는 것. 이건 상층과 하층의 기류가 다르다는 명확한 신호였다. 유럽에서 배운 이론으로도 설명 가능한 현상이었지만 장비 없이 육안으로 그걸 읽어내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이었다. 나는 급히 풍향 측정기를 꺼내 능선 방향을 재기 시작했다. 콜린이 함께 왔더라면 그냥 우연이야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점점 확신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뭔가를 알고 있다. 과학 용어로 설명하지는 못해도 산의 언어를 정확히 읽고 있다. 해발 800m 지점을 지나자 기온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온도계는 8.2도를 가리켰다. 1시간 전 출발 지점에서는 12도였다. 고도 대비 기온 감률이 이론치보다 높았다. 뭔가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능선에 가까워질수록 공기의 냄새까지 달라졌다. 알프스에서 폭설 직전 늘 맡던 그 독특한 냄새. 차갑고 금속성이면서도 약간 달콤한.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오늘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관리인이 말한 서쪽 바람, 할아버지가 읽은 나무의 떨림, 그리고 내 피부가 감지한 기온의 변화. 모든 징후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다. 이 작은 징후들이 곧 내 인생을 바꿀 장면으로 이어질 줄은. 능선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11시 47분. GPS 고도계는 1215m를 표시했다.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며 한번 크게 휘몰아쳤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하늘에서 투명한 결정체들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눈이었다. 그것도 아주 미세하고 영롱한 마치 다이아몬드 가루 같은 눈. 하지만 내 눈이 믿기지 않았던 건 그 아래의 풍경이었다. 단풍. 불타오르듯 붉은 단풍이 능선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진홍색, 주황색, 황금빛이 뒤섞인 그 화려함 위로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열대의 태양과 극지의 얼음이 한 화폭에 담긴 것 같았다. 나는 30년간 기후학을 연구하며 세계 각지의 산을 다녔다. 몽블랑의 만년설, 로키 산맥의 가을, 스칸디나비아의 오로라까지 봤다. 하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다. 아니,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배운 장면이었다. 손이 떨렸다. 카메라를 들여다 잠시 멈췄다. 렌즈로 담기 전에 먼저 이 순간을 온몸으로 기억하고 싶었다. 붉은 잎들은 마치 내부에서 열이 나는 것처럼 뜨겁게 빛났고 그 위에 떨어지는 눈송이는 시간을 거슬러 온 듯 경이로웠다. 이게 가능한 거야? 함께 올라온 콜린이 경악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손에 든 노트가 바람에 펄럭였지만 그는 멍하니 서 있었다. 평소 어떤 자연현상에도 냉정함을 잃지 않던 그였다. 옥스퍼드에서 20년간 가르친 교수가 학부생처럼 입을 벌린 채 서 있었다. 나는 장비를 꺼내 측정을 시작했다. 기온 섭씨 2.1도, 습도 89%, 풍향 서풍에서 북서풍으로 전환 중, 풍속 5.2미즈.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서쪽에서 올라온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동해의 차가운 공기와 능선에서 충돌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 고도 1200m라는 미묘한 지점, 그리고 설악산 특유의 급경사 지형이 만든 강한 상승 기류. 모든 조건이 정확히 이 순간, 이 장소에서 만났다. 한스. 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 산은 계산되어 있어. 맞다. 계산되어 있었다. 자연의 완벽한 계산. 높이는 낮지만 위치는 정확했다. 동해와 내륙의 경계, 난류와 한류의 교차점, 계절의 변곡점. 설악산은 작은 공간 안에 모든 변화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등산객들도 모두 멈춰 서 있었다. 한 여성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아니라 기다림의 결실이 담겨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이 순간을 알고 있었다. 예측했던 것이다. 관리인의 좋은 날 오셨어요라는 말, 할아버지의 점심때쯤 오겠네라는 예언.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바람이 다시 방향을 틀었다. 눈은 더 굵어졌고 단풍잎들은 더 선명하게 빛났다. 나는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낙엽을 집어들었다. 붉은 잎 위에 하얀 눈송이가 녹지 않고 그대로 얹혀 있었다. 두 계절이 하나의 잎 위에서 공존하고 있었다. 한국의 산은. 나는 중얼거렸다. 크기가 아니라 밀도로 존재하는구나. 알프스는 웅장함으로 압도한다. 히말라야는 높이로 경외감을 준다. 하지만 설악산은 작은 공간 안에 모든 계절, 모든 기후, 모든 변화를 응축해서 보여주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다. 이건 한국의 산이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였다. 우리는 작지만 완전하다는. 그 깨달음이 가슴 깊이 박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순간이 내 연구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걸. 하산길, 콜린은 말이 없었다. 평소 수다스럽던 그가 2시간 내내 침묵을 지켰다. 숙소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할 때까지도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호텔 로비 카페에서 우리는 수집한 데이터를 노트북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래프들이 하나씩 화면에 나타났다. 기온 곡선, 습도 변화, 풍향 전환 패턴. 모든 수치가 오늘 목격한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때 콜린이 입을 열었다. 한스, 잠깐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다. 오늘 본 건 그냥 기류 장난이야. 우연의 일치지.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이 지역은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의 경계선이잖아. 당연히 이상 기류가 생길 수 있어. 단풍과 눈이 동시에 나타난 건 그냥 타이밍 문제야. 나는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야. 데이터를 봐. 지난 5년간. 5년이 뭐가 긴 시간이야? 콜린이 내 말을 끊었다.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샘플 사이즈지. 우리는 최소 30년 이상의 데이터로 판단해야 해. 그게 과학이야. 그의 말은 논리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가 뭔가를 부정하려 애쓰고 있다는 걸. 콜린, 오늘 현지인들이 예측한 거 봤잖아. 관리인, 등산객들. 그들은 과학자가 아니야. 콜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스, 정신 차려. 우리는 경험담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들이야. 몇몇 노인들이 운 좋게 날씨를 맞춘 걸 가지고 그걸 연구 근거로 삼을 순 없어. 그는 노트북을 닫으며 말을 이었다. 한국 산은 너무 낮아. 고도 1700m 정도의 산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기후학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알프스만 해도 4000m급이잖아.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이 진짜 중요한 거야.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말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과학적 회의가 아니었다. 그건 서구학계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우월감이었다. 유럽의 산이 더 중요하다. 아시아의 산은 부차적이다. 그 뿌리 깊은 편견. 콜린, 내가 본 건 착시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감정적으로 휩쓸린 거라고. 이국적인 풍경에 현혹된 거야. 내일 아침 정신 차리고 다시 데이터를 보면 알 거야. 이건 연구 가치가 없어. 그 순간 나는 내 안의 흔들림을 느꼈다. 정말 내가 감정에 휩쓸린 걸까? 30년간 냉정함을 유지해온 내가 한 번의 아름다운 장면에 눈이 멀어버린 걸까? 하지만 다시 떠오른 건 오늘 아침 관리인의 눈빛이었다. 오늘은 바람이 서쪽에서 돕니다. 그 말은 예측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30년의 경험이 만든 과학 장비보다 더 정확한 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콜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이 산을 살아온 사람들의 지식 말이야. 지식? 콜린이 비웃었다. 그건 미신이야, 한스. 우리는 21세기 과학자라고. 미신과 경험담으로 논문 쓸 거야? 그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맞다. 학계는 그의 말에 동의할 것이다. 수치화할 수 없는 앙, 측정할 수 없는 경험은 과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오늘 내가 본 건 그 이상이었다. 수천 년간 산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만든 살아있는 기후학. 장비 없이 바람을 읽고 나무를 보며 눈을 예측하는 능력.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콜린, 내일 다시 산에 올라갈 거야. 혼자서. 시간 낭비야. 그가 냉소했다. 내가 찾고 있는 건 과학이 아니라 낭만이야. 객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문했다. 어느 쪽이 진실에 더 가까울까? 콜린의 냉정한 회의론, 아니면 내가 오늘 느낀 직관. 창밖으로 설악산의 어둠 속 윤곽이 보였다. 그 산은 조용히 서 있었다. 증명할 필요도 변명할 이유도 없이. 그저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내일 새벽 혼자 다시 오르리라. 그리고 이번엔 장비가 아니라 내 감각으로 이 산을 읽어보리라.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어젯밤 콜린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동시에 더 강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뭔가를 놓치고 있었다. 30년간 의지해온 연구 방식으로는 이 산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장비는 최소한만 챙겼다. 온도계 하나, 소형 노트 한 권. 대신 오감을 열기로 했다. 한국 사람들처럼 산을 느끼기로. 등산로 입구에서 같은 관리인을 다시 만났다. 그는 나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다. 어제 잘 보셨죠? 네, 놀라웠습니다. 나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서쪽 바람이 온다는 걸.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새벽에 출근하면서 봤어요. 동쪽 하늘이 너무 맑더라고요. 구름 한 점 없이. 그럼 서쪽에서 뭔가 올라오고 있다는 신호죠. 그리고 이맘때 이 온도면 보통 그날 특별한 일이 생깁니다. 책에서 배우셨습니까? 아니요. 그가 웃었다. 여기서 30년 일하면서 배웠죠. 산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 대답에 전율이 흘렀다. 30년. 내가 알프스를 연구한 기간과 같다. 하지만 그는 연구가 아니라 함께 살며 배운 것이다. 산에 들어서자 공기가 어제와 달랐다. 더 가볍고 맑았다.
새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까치, 박새, 동고비. 한국에서 배운 새 이름들이 떠올랐다. 해발 600m 지점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다. 80세는 되어 보이는데 혼자 산을 오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나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일찍 오르시네요. 오늘 공기 좋아서요. 이런 날은 꼭 와야죠.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어제 눈 보셨어요? 단풍이랑 같이 온 거? 네.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 산은 말이에요. 할머니가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작아도 속이 꽉 찼어요. 계절이고 날씨고 다 여기 담겨 있어요. 알프스는 크겠지만 우리 산만큼 변화가 많진 않을 거예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학계에서 수십 년간 논쟁해온 주제를 이 할머니는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능선에 가까워지면서 나무들을 더 자세히 관찰했다. 어제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꼭대기 가지를 봤다. 오늘은 흔들림이 약했다. 규칙적이고 부드러웠다. 변화가 안정되었다는 의미였다. 정상 근처 바위에 앉아 풍향을 측정했다. 서풍, 풍속 3.1미즈. 예보는 또 북동풍이라고 했지만 관리인의 말이 맞았다. 나는 깨달았다. 기상청 예보는 평균값을 제시하지만 현지인들은 이 산의 성격을 읽는다는 걸. 그때 중요한 걸 메모했다. 한국산림연구는 자연 분석만으로는 불완전하다. 이 산을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적 지식과 과학 데이터를 결합해야 진짜 이해가 가능하다. 이 문장을 적는 순간 내 30년 연구 방식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보였다. 나는 늘 자연대 과학자의 구도로 접근했다. 자연은 연구 대상이고 과학자는 관찰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의 산은 달랐다. 여기선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며 서로를 이해해왔다. 알프스에서 나는 빙하를 측정했지만 알프스 사람들과 대화해 본 적은 거의 없었다. 그들의 산 읽는 법을 배우려 하지 않았다. 그저 장비의 숫자만 믿었다. 하지만 어제와 오늘 한국에서 나는 배웠다. 진짜 기후학은 수천 년간의 삶이 축적된 곳에서 완성된다는 걸. 콜린의 말이 떠올랐다. 그건 미신이야. 하지만 틀렸다. 미신이 아니라 경험과학이었다. 측정 장비 없이도 정확한 인간 감각으로 수집한 빅데이터였다. 해가 떠올랐다. 황금빛이 능선을 물들였다. 나는 처음으로 내 연구 방식이 틀렸음을 인정했다. 서구 중심의 과학은 완전하지 않았다. 한국의 산, 한국의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또 다른 과학이 있었다. 그 순간 진짜 배움이 시작되었다. 정상 대피소 근처에 도착했을 때 한 노인이 천천히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70대 후반으로 보였다. 손에는 낡고 윤이 나는 나무 지팡이, 등에는 작은 배낭. 얼굴에는 땀이 흘렀지만 호흡은 놀랍도록 일정했다. 나는 그 옆 바위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가 정상에 도착하자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의 눈빛이 특별했다. 관광객의 흥분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오랜 친구를 만난 사람의 평온함이었다. 안녕하세요. 내가 한국어로 인사했다. 오, 외국분이시네요. 그가 놀라며 영어로 대답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저는 산을 연구하는 사람이라서요. 아, 학자시군요. 그는 내 옆 바위에 앉으며 물었다. 우리 산이 어떠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대답했다. 처음엔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가 부드럽게 웃었다. 많은 외국분들이 그러시죠. 높이만 보니까. 하지만 산은 높이가 아니라 깊이예요. 깊이요? 네. 그는 능선을 가리켰다. 저 나무들 보이세요? 여름 폭우, 가을 태풍, 겨울 폭설을 다 견뎌요. 한자리에서 작은 몸으로 모든 계절을 온전히 받아내죠. 그게 깊이예요. 나는 그의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건 내가 30년간 찾던 답이었다. 설악산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설명한 것. 어르신은 자주 오시나요? 50년 넘게 왔어요. 그가 지팡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젊었을 때부터. 이 지팡이도 30년 전 이 산에서 주운 나뭇가지로 만든 거죠. 그때부터 함께해요. 50년. 나는 경외감을 느꼈다.
이 사람은 이 산의 모든 계절을 200번 이상 본 것이다. 봄의 꽃,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을 200번씩. 오늘 같은 날은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평생 몇 번 없어요. 단풍이 절정일 때 첫눈이 오는 거. 어제 그거 보셨죠? 네. 어떻게 그걸 알고 오셨어요? 산이 알려줘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새벽 공기 냄새가 달라요. 동물들 움직임도 다르고, 나무 잎 떨리는 것도 다르죠. 살다 보면 알게 돼요. 몸이 기억해요. 그런데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젊은 세대도 그걸 배우나요? 그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다. 요즘 젊은이들은 바빠요. 산에 자주 못 와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알려주면 되니까. 천천히 같이 걸으면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한국의 산 지식은 단순히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공동체의 지혜라는 걸.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등산로에서 이웃에서 이웃으로 전해지는 살아있는 교육. 산은 늘 제때 알려줍니다. 그가 단풍잎이 떨어지는 걸 바라보며 덧붙였다. 다만 사람이 못 듣는 경우가 많죠. 귀 기울이지 않아서.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다. 나는 30년간 장비로만 들었다. 숫자로만 읽었다. 하지만 진짜 귀 기울임은 온몸으로 듣는 것이었다. 어르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게 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산이 준 거죠. 나는 그냥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하산 준비를 했다. 떠나기 전 나를 보며 말했다. 학자님, 우리 산 잘 연구해주세요. 세상에 알려주시고, 작아도 훌륭하다고, 높이가 아니라 정성으로 존재한다고. 나는 일어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유럽에서 나는 수많은 교수들에게 배웠지만 오늘 이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것만큼 깊은 교훈은 없었다. 그가 천천히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다짐했다. 이 산의 진실을, 이 사람들의 지혜를 세계에 정확히 전하리라. 서구학계의 편견을 내가 무너뜨리리라. 하산길은 올라올 때와 완전히 달랐다. 같은 길이었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달라져 있었다. 의장에서 관리인이 말했던 오늘은 바람이 서쪽에서 돕니다라는 문장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다. 그건 단순한 일기예보가 아니었다. 30년간 이 산을 지키며 몸으로 익힌 미세한 징후들의 종합적 해석이었다. 동쪽 하늘의 맑음, 새벽 공기의 질감, 나무잎의 떨림, 새들의 움직임까지 모두 읽어낸 결과였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나무 꼭대기의 떨림도 이제 보였다. 단순히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상층 기류의 변화가 먼저 나무 끝에 도달한다는 것. 그걸 알면 2-3시간 후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 800m 지점에서 다시 만난 노부부는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걷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걸음을 자세히 관찰했다. 발을 딛는 각도, 보폭, 호흡. 모든 게 최적화되어 있었다. 이건 운동역학으로 설명 가능한 효율성이었지만 그들은 이론 없이 50년 경험으로 그 완벽함에 도달했다.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할머니가 웃으며 인사했다. 네, 어르신들 오늘도 오셨군요. 우리는 거의 매일 와요. 할아버지가 말했다. 이 산이 우리 삶이니까요. 아침마다 얼굴 보는 친구 같은 거죠. 나는 물었다. 혹시 어제 그 장면 단풍과 눈이 만나는 거 예상하셨어요? 아, 그거요? 할머니가 웃었다. 글쎄요, 예상까지는 아니고 그냥 느낌이 왔어요. 오늘 뭔가 특별하겠다 싶었죠. 50년 다니다 보면 그런 날이 있어요. 공기가 다른 날. 공기가 다른 날. 이 장의 제목이었다. 그 표현이 이제야 완전히 와닿았다. 과학으로 측정하기 전에 몸이 먼저 아는 것. 습도 72%, 기압 1013 HPA라는 숫자, 이전에 피부가 먼저 감지하는 변화. 나는 깨달았다. 한국의 산은 작지 않았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거대했다. 높이의 거대함이 아니라 관계의 거대함. 수천 년간 사람들이 산과 맺어온 관계의 깊이가 이 산을 거대하게 만들었다. 알프스는 인간 없이도 존재한다. 높고 웅장하게. 하지만 설악산은 사람과 함께 존재한다. 서로를 읽고 배우며 나이 들어간다. 그 공존의 역사가 이 산을 특별하게 만든다.
관리소에 도착했을 때 어제의 관리인이 웃으며 말했다. 오늘도 좋으셨죠? 네,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정말, 정말 많이 배웠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사계절이 다 달라요. 겨울에 오시면 또 다른 모습 보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나는 다시 올 것이다. 매 계절마다. 이 산이 보여줄 모든 얼굴을 보기 위해. 숙소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설악산의 능선이 저녁 햇살에 물들어 있었다. 작지만 완전한 산. 낮지만 깊은 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 서구 연구자들은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 높이만 재고 규모만 비교하며 숫자만 믿었다. 하지만 진짜 위대함은 측정될 수 없는 곳에 있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세대를 이은 지혜 속에, 매일 아침 산을 오르는 발걸음 속에, 그 여운이 알프스의 바람보다 더 오래 내 마음속에 머물렀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콜린에게서 이메일이 와 있었다. 한스, 나 내일 먼저 돌아간다. 이번 출장은 시간 낭비였어. 자네가 뭔가 발견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학계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데이터가 부족해. 런던에서 보자. 나는 미소 지었다.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명확해졌다. 콜린과 나는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새 문서를 열고 연구 계획서를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다. 설악산 기후 변화 연구 과학 데이터와 현지 경험 지식의 통합적 접근. 첫 문단을 적었다. 한국 설악산은 해발 1708m로 알프스나 히말라야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러나 이 산은 규모가 아닌 변화의 밀도로 세계 기후 연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동해와 내륙의 경계, 난류와 한류의 교차점에 위치한 설악산은 작은 공간 내에서 극적인 기후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손이 멈추지 않았다. 모든 문장이 지난 3일간의 경험에서 흘러나왔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이 수세대에 걸쳐 축적한 경험적 기후 지식이다. 서구 과학이 의존하는 측정 장비 이전에 그들은 미세한 자연 변화를 읽는 독자적 방법론을 발전시켜왔다. 본 연구는 과학 데이터와 현지 지식을 동등하게 존중하며 통합하는 새로운 기후학 방법론을 제안한다. 다음은 방법론 섹션이었다. 본 연구자는 향후 5년간 매 계절마다 설악산을 방문하며 다음을 수행한다. 정밀 기상 측정 장비를 통한 과학 데이터 수집, 30년 이상 설악산을 경험한 현지인들과의 심층 인터뷰, 두 지식 체계의 패턴 비교 및 통합, 새로운 예측 모델 개발. 결론 부분에 도달했을 때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깨달음은 과학적 발견이 아니라 인식론적 전환이다. 나는 30년간 자연을 연구 대상으로만 봐왔다. 그러나 한국 설악산에서 배운 것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배우는 관계로 존재할 때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나는 설악산에서 단순히 기후 데이터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겸손을 배웠다. 서구 과학의 우월성을 믿었던 나에게 한국의 산과 사람들은 다른 방식의 훌륭함을 가르쳐 주었다. 이 배움을 학계와 나누는 것이 이제 내 책임이다. 문서를 저장하며 결심이 확고해졌다. 나는 앞으로 매년 한국을 찾을 것이다. 봄의 새싹,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을 모두 기록할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 계절을 읽는 사람들의 지혜를 배울 것이다. 학회에서 비웃을 수도 있다. 한스 밀러가 감상적이 되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관없다. 진실은 언제나 처음엔 비웃음을 받는다. 창밖으로 설악산이 보였다. 밤이었지만 달빛의 윤곽이 선명했다. 나는 그 산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설악산. 고맙습니다, 한국의 산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내일 아침 일찍 다시 한번 산에 오를 것이다. 이번엔 작별 인사를 하러. 그리고 다시 만날 약속을 하러. 설악산의 변화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사계절은 계속 돌고 단풍은 매년 타오르고 첫눈은 언젠가 다시 단풍 위에 내릴 것이다. 그리고 나의 연구도 나의 배움도 이제 여기서 이어진다. 더 겸손하게, 더 열린 마음으로, 더 깊이 귀 기울이며.
한국이 세계에 가르쳐 줄 것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나는 그 배움의 통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창밖 별이 빛났다. 설악산 위로 쏟아지는 별빛. 그 빛 아래서 나는 새로운 연구자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30년간 알프스를 연구한 독일의 저명한 기후학자가 우리의 작은 산, 설악산에서 평생의 배움을 얻었습니다. 높이가 아니라 깊이다. 규모가 아니라 밀도다. 한스 박사가 깨달은 이 진리는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몸으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 산을 오르시며 바람의 방향을 읽고 나무의 떨림을 보고 공기의 냄새로 날씨를 예측하시는 그 지혜. 그것이 바로 세계 어느 과학자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만의 자산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높은 산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산은 사람과 함께 숨쉬며 세대를 이어 지혜를 전하는 살아있는 스승이었습니다. 한스 박사는 이제 매년 한국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배우기 위해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한국에 사는 한국의 사람들은 이렇게 위대하다고. 감동지구 가족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감동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도 설악산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 우리 산의 아름다움을 새삼 느꼈다. 외국인들이 우리를 인정하니 뿌듯하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이 감동지구 가족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분들께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특히 우리 산은 자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꼭 보여주세요. 함께 자부심을 나눌 때 그 기쁨은 배가 됩니다. 감동지구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동지구 가족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잠깐, 영상 끄기 전에 혹시 주변에 한국은 작아서, 우리는 부족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독일 박사님도 처음엔 작은 산이라고 무시했지만 결국 무릎 꿇고 배웠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가치입니다. 높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위대함을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